앞에서 이 40% 올라가는 시장에서 마이너스 8% 났던 전기차는 이때는 다릅니다. 167% 수익이 나죠. 요 기간 동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상승을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면 전기차 산업은 이미 이때도 얘기됐던 산업이에요. 하지만 주가는 그만한 보응을 하지 못했었죠. 하지만 그 다음 구간에서 엄청나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지금은 이렇게 내려와 있지만 LIT 전기차 업종 ETF처럼 그렇지만 이렇게 임박해 있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산업 그런 그 투자를 어떻게 하면 찾아낼 수 있을 것인지. 오늘 시간에는 기술주 투자에 관련된 얘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제 광범위한 기술주 투자는 아니고요.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은 전기차 시장에서 시작해서 로봇 시장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전기차 시장 관련된 질문을 제가 한번 드릴게요. 전기차 시장은 여러분이 보시기에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입니까? 낮은 산업입니까? 두 번째, 전기차 산업은 부가가치가 뭐라고 말하는 게 좋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부수적으로 막 이렇게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입니까? 낮은 산업입니까? 두 가지 질문 드렸어요. 첫 번째,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이냐 낮은 산업이냐. 두 번째,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냐 낮은 산업이냐.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부가가치는 모르겠고, 네, 맞습니다. 생각보다 진입장벽이 낮은 산업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전체는 아니에요. 배터리는 절대 진입장벽이 낮지 않습니다. 배터리는 그냥 하겠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LG, 삼성 SDI, SK 여기를 쉽게 따라오지 못합니다. 쉽게 바꿔놓을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전기차 산업에서 배터리만 빼고 나면 나머지는 그러니까 배터리만 아웃소싱해서 배터리만 받아다가 나머지 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거하고 비교했을 때 그럴까요? 기존의 자동차 산업하고 비교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자동차 산업은 진입장벽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자동차 산업에 처음부터 전기차에 뛰어든 이유가 그래요. 시작부터 폭스바겐이나 그 GM이나 혼다 같은 데를 따라갈 수는 없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전기차부터 시작했어요. 제가 현대차가 지금 명실공히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죠? 자동차 산업에서 웬만큼 정말 이 전기차 산업에서도 상당히 두각을 나타낼 걸로 기대가 되는 쪽인데 현대차가요. 진짜 자기네가 개발한 엔진을 언제부터 내놓을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놀라실걸요. 2005년 NF 소나타가 현대가 처음으로 내놓은 자체 엔진입니다. 그 전까지 미츠비시 엔진을 썼어요. 그러니까 2005년이면 지금부터 뭐 한 17년이니까 오래됐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 제가 볼 때는 현대차 역사로 봤을 때 그렇게 금방 메이저 기업의 그런 기술을 갖지 못했습니다. 미쓰비시 엔진을 개량해서 사용할 정도였으니까요. 실제로 현대차는 2005년 NF 소나타를 명실공히 자기들의 진정한 기술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자동차 애널리스트들이 NF 소나타를 타보고 전혀 폭스바겐에 뒤지지 않는다. 라고 말을 했을 정도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갔는지 모르죠. 포니에서 시작해서 NF 소나타까지 정말 긴 시간이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기차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차가 미쓰비시 엔진을 개량해서 2005년까지 가는 시간이 전기차는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라고 한다면 애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애플은 그냥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긴 시간이 왜 그러냐면 모르겠어요. 이거 제가 오버하는 건데요. 현대차하고 얘기하다가 그냥 안 하죠. 딴 차를 찾은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자기네가 그냥 하기로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아마 그런 면에서는 제가 보기엔 그게 그런 그 진입장벽이 낮은 그런 산업이라는 걸 말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는 거의 가전제품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전제품화 된다고 하면 부가가치는 당연히 높지 않습니다. LG전자, 삼성전자가 가전제품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지만 전 세계 1등이지만 반도체 같은 역할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부가가치는 굉장히 낮은 산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동차 산업은 지금의 위치도 못 가져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향후 시간이 많이 지나면요. 하지만 초반에는 지금 테슬라가 그 밸류에이션을 앞으로 몇 년 뒤에 밸류에이션까지 받아서 올라가 있을 정도로 전기차는 현재는 지금 당장은 가장 핫한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전기차 산업에 우리가 투자를 하지만 향후에 몇 년 뒤, 뭐 빠르면 3, 4년 뒤에라도 전기차에 투자하기는 좋은 투자 대상이 아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 거기서 거기가 될 수가 있으니까. 숫자를 보니까 2025년까지 미국에만 100개의 전기차 생산업체가 나올 거로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엔지니어나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기존의 GM이나 포드나 현대차나 이런 쪽의 사람들이 다 가서 일할 수 있는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만 외주를 주면 전기차 산업은 쉽게 주인이 바뀔 가능성이 많죠. 더군다나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만약에 전기차 위주로 바뀌게 되면 그 소유의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이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이동이랑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차를 불러서 타는 것이 낫고, 그 다음에 많이 이제 얘기되는 것처럼 그 우버나 이런 데들이 추구하는 거 있죠. 자기가 차를 산 다음에 차를 지금 우버에게 그 내줘서 우버가 하루 종일 그 렌트처럼 이렇게 사용하다가 저녁 때 돌려보내는 방식의 그런 모빌리티 산업이, 그러니까 공유 산업이 일반화될 수 있을 정도로 자율주행이 만약에 지금 레벨 3인데 5까지 가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 자동차를 소유하려는 그런 그 욕구도 굉장히 낮아지게 되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은 굉장히 엄청나게 성장하는 산업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자율주행과 카쉐어링이 들어오게 된다면. 거기다가 대체제도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 현대차 그룹이 앞으로 투자에 대한 발표를 했는데, 저 발표 중에 UAM이라 그래서 도시택시라고 보통 부르는 UAM의 투자는 지금 대부분의 자동차 업체들이 다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왜 가능하냐면 자동차 공유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자율주행이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시내를 UAM이라고 말하는 드론식의 큰 드론이죠. 사실 드론은 아닌데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대체제도 많아지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 자체는 상당히 밸류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전기차 산업에 대한, 전기차 혹은 자동차 기업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지, 현대차를 언제까지 투자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현대차는 2009년도에서 2012년까지 800% 상승했었어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27만 원 정도 갔었던 것 같아요. 그게 2012년부터 언제까지 내려왔냐면 2020년까지 내려왔습니다. 얼마까지? 6만 원대까지. 거의 얼마예요? 한 10여 년 기간 동안 계속 내려왔어요. 왜요? 자동차 산업의 가치가 점점점 없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산업은 말씀드렸다시피 차를 팔면 수익 구조가 끝나요. 그런데 계속 그 차값을 올려서 조금씩 더 받기는 하지만 경쟁자는 계속 늘어나고 차량에 대한 수요는 물론 늘어난 부분이 있었겠지만 그렇게 이익이 늘어날 만큼 마진 자체도 작고,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계속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기차 관련된 어떤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현대차는 오히려 지금은 상당히 비전이 있는 기업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전기차 산업이 이렇게 진입장벽이 낮고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이라면 현대차의 미래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차 산업을 생각을 해봐야 될 이유는 2022년 현재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산업 중에 하나는 전기차 산업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장의 폭이 정말 대단해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빨리 말씀드리겠네요.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나간 지금 6개월 동안에 50만 대 가까이 팔렸는데 올해 안에 100만 대 정도 팔릴 것 같아요. 전기차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점유율상으로, 그러니까 대중화율로 5%대에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
내년도 내년도는 훨씬 더 현격하게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은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할 걸로 보이고 그 속도가 어떤 산업보다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1년 정도, 2년 정도의 전기차 산업에 대한 투자는 괜찮은 투자일 거예요. 하지만 그 기간이 오래 가지 않을 거라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면이고요. 그 얘기를 왜 드리냐?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현대차 그룹이 최근에 1조 원 정도 지분 투자를 발표했어요.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로봇 회사를 현대차가 산 거는 아시고요. 이 회사가 이 회사의 AI 연구소를 지분 90%를 주고 5,520억 투자해서 구성했습니다. 보시면은 그 안에 지분 내역,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가 5,520억, 그 다음에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나머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나눠서 정의선 회장 20%까지 해가지고 보스턴 다이나믹스 AI 연구소를 취득했고, 그 다음에 포티투낫이라는 회사를, 이거 뭐냐면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회사예요. 모빌리티 관련된. 그래서 UAM도 여기에 다 해당되고, 그 다음에 전기차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지만 또 로봇 관련해서도 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회사인데 여기를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나 그 다음에 포티투낫 같은 경우에 로봇 관련된 그런 소프트웨어나 이런 부분, 모빌리티 관련된 부분에 대한 소프트 투자인데, 이걸 보면서 저는 이게 생각난 거죠. 다음 달에 9월 날짜를 지정한 것 같은지 정확히 9월 달에 원래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면은 AI 데이가 8월 달에 있는 거죠, 원래. 근데 한 달 정도 뒤로 미룬다고 하고, 이유가 뭐였냐면 테슬라 봇이 9월 며칠인가 그때부터 가동이 되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연장했어요. 그래서 9월 달에 AI 데이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관심사를 끄는 행사입니다. 무슨 관심사냐면 휴머노이드 테슬라 봇이 과연 어떻게 생겨가지고 돌아다닐까, 모양은 저렇게 될 거라고 했는데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관심을 끌고 있죠. 그런데 그런 얘기뿐만이 아니라 이 일론 머스크 얘기가 더 놀랍죠.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로봇이 자동차보다 더 큰 비즈니스가 될 것이다. 테슬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로봇 회사가 될 거다. 이 사람은 워낙 좀 특이하죠. 그래서 별 얘기를 다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모르겠는데 테슬라를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말하고 인공지능 회사라고 말을 했던 건 알겠는데 이제는 로봇 회사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럴까라는 거죠. 근데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현대차도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사가지고 엄청난 돈을 사서 로봇에 관련된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삼성도 최근에 CES라 그래서 1월 달에 하는 그런 기술 행사가 있는데 3년 내내 로봇만 내놨어요, 삼성도. 그리고 로봇 사업부 관련해서 최근에 독립시키고 그 다음에 또 과감한 투자를 선언했죠. 그거 뿐만 아니라 빅텍들은 전부 로봇 회사를 5개씩 4개씩 다 사들였습니다. 아마존 아시다시피 태반가요? 아마 로봇 회사 사가지고 자기네들 운반하는 로봇으로 이미 쓰고 있죠. 이런 것처럼 기존의 로봇 회사의 흐름이 있었는데 테슬라가 이렇게 말하니까 도대체 이건 어떤 변화를, 앞으로 우리가 어떤 회사를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커다란 그런 인사이트를 준다고 생각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 시장에서는 상당 부분 흥미롭게 일론 머스크의 생각이 뭘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겁니다. 현대차가 로봇에 진출한 것과 테슬라가 로봇에 진출한 거는 다 공통적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EV, AV, 그러니까 전기차와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주요 기술들은 전부 다 로봇에 사용되는 주요한 기술들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를 한 회사는 로봇에 그냥 거의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상태가 있도록 돼 있는 거죠. 보시면 전기차 관련된 배터리나 모터나 리듀서나 차저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로봇에 그대로 다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기차 회사, 자율주행 전기차 회사는 로봇에 있어서 가장 강점을 가진 회사라는 것이 사실 드러났기 때문에 테슬라는 아마도 그렇게 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테슬라가 생각하고 있는 그 통합된 그런 체계는 이렇게 10가지 정도 돼 있는데, 보시면 전기차 회사가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스페이스X도 있지만은 솔라시티, 보링, 그 다음에 오픈 AI, 그 다음에 뉴로링크, 이런 것들이 전부 서로 연결되면서 모빌리티 플랫폼, 에너지 플랫폼, 통신 플랫폼, AI 플랫폼, 우주항공 플랫폼, 이렇게 전부 다 얘가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데, 특징은 뭐냐면 지금 같은 인플레이션 시점에서는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첫 번째, 비용은 급속도로 하락시킬 수 있다.
극히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구조예요. 테슬라는 원래부터 그렇게 출발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스페이스X도 마찬가지지만 폐 위성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스타링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 ESS 관련된 전기 충전 관련해서도 전부 다 이제 비용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전기차 관련해서도 그 배터리 관련된 것도 전부 다 비용 감소의 최고의 목표를 가졌고, 그다음에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 기업과 장기 계약을 맺는 것도 비용을 낮추는 데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비용에 관련된 거였는데, 그럼 이 시점에서 테슬라가 로봇까지 선언한 이유는 뭘까? 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로봇 산업 얘기인지 아니면 앞으로 미래의 어떤 산업 구조를 바꿔놓을 만한 요인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테슬라의 그런 것들이 왜 나타났나라고 보면 사실은 이것 때문일 거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테슬라는 2030년까지 2천만 대를 생산하겠다고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생산하는 양은 그거의 10분의 1도 안 되죠. 그러니까 8년 정도 남아있는데 2천만 대 생산하려면 현재 생산 시설로는 불가능하니까 이 기가팩토리를 여러 군데 지어야 되겠죠. 그런데 또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잘 안 되고 그런 모습도 잘 없습니다. 그런 이 시점에서 이제 테슬라가 로봇을 발표했다는 것 때문에 로봇 산업에 대한 부분과 이제 향후 자동차 회사가 가는 길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죠. 보시면 이게 현재 자동차 산업의 상태입니다. 프레스, 그 다음에 웰딩이라든가 페인트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이미 자동화돼 있어요. 전부 이미 로봇이 합니다. 협동 로봇이라 그래서 제조 로봇이 다 하고 있죠. 로봇이 못하는 분야가 딱 하나 있는데 어셈블리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사람이 전부 합니다. 여기는. 그런데 이 어셈블리에서 시간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돈이 제일 많이 들어요. 비용이 여기서 제일 많이 들어요. 당연하죠. 인건비가 들고 그 다음에 사람이 작업하니까 당연히 제일 많이 듭니다. 지금 테슬라의 그 로봇을 테슬라는 여기다 투입하겠다는 거죠. 이 어셈블리 라인에 로봇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보면은 이제 일론 머스크가 말했던 그 데인저러스하고 그 리피티티브하고 그 다음에 보링한 그런, 그러니까 위험하고 뭔가 또 그 다음에 지루하고 뭐 이런 치명적인 그런 일들에 대해서 로봇을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어셈블리 라인이 될 걸로 보여지는 거죠. 어셈블리 라인에 만약에 로봇이 투입되면 어떤 일이 생기나를 이렇게 계산해 놓은 거죠. 뭐냐면 생산 가능 대수는 어떻게 나오냐면 생산 속도와 시간을 곱하고 가동률이 나오는 는데 이 생산 속도, 시간, 가동률에 로봇이 투입될 경우 얘기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현대차는 hour, UPH니까 그 per hour예요. 시간당 생산하는 거죠. 시간당 생산 속도가 현대차가 45대, 테슬라는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데 80대입니다. 현재 시간당 자동차 한 대 생산이 80대예요. 그런데 이 속도가 바뀌는 게 어디서? 시간, 가동률. 예를 들어서 사람이 8시간, 그 다음에 2개조로 하기 때문에 16시간, 그 다음에 주 5일 일하는데 반해서 로봇은 하루 종일 일하고 매일같이 일하죠. 5일 동안 일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생산 속도, 시간, 가동률이 모두 다 달라지게 돼요. 그렇게 될 경우 아까 약속했던 2천만 대 관련돼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미 테슬라는 그 로봇이 일할 수 있는 상태로 이미 그 상태를 바꾸고 있는 거죠. 팩토리의 기가 테스팅 기가로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몸체로 이제 생산하는 그런 제가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먼노란 사람이 이제 이 차를 테슬라 모델을 뜯어보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뜯어봤을 때 보니까 이미 로봇이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모든 시스템들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는 로봇을 통해서, 휴먼봇을 통해서 이 어셈블리 라인에다가 로봇을 투입함으로 해서 상당히 비용을 아끼고 그 다음에 그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는 것 같고, 이게 그런데 단순하게 그냥 자동화 관련된 얘기만 있느냐, 그런 게 아닌 부분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로봇은 지금까지 기존에 저희가 저 같은 경우에도 로봇은 언제 투자했냐면 2017년도에 로봇에 대한 투자를 시작했는데, 사실상 그 로봇 관련된 주가가 충분히 보상을 주지 못했던 이유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 다 해결됐는데 하나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뇌에 해당되는 인공지능이 문제였어요. 지금 자율주행차도 인공지능이 문제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기술주는 인공지능이 자기 역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영역과 인공지능이 거의 일을 못하고 있는 영역이 다른데, 돈은 어디서 벌어요? 인공지능이 역할을 해내는 거. 그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영역이 그 자연어, 그러니까 통역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인공지능 비서가 가장 빠르게 그 비즈니스화 되는 이유가 언어에 관련돼서는 인공지능이 100% 기능을 다 하고 있는데 반해서 의학 같은 경우는 의료 기술 같은 경우는 어떤 분야는 특히 이제 요즘 유전체 같은 데서는 인공지능이 굉장히 빠르게 반영되고 있는 반면에 또 다른 IBM이 만들었던 왓슨 같은 그런 인공지능 체제는 다 쇠퇴해서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인공지능의 기술 기능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하고 있고 특별히 자율주행 같은 차도 지금 현재 레벨 3까지밖에 못 가는 정도로 인공지능이 그렇게 엄청나게 기능을 다 하고 있지는 않은 영역들이 따로 있는데 이 로봇의 영역이 그런 면에서 특이하게 테슬라는 이제 이 로봇을 한계를 넘어선 걸로 발표하고 있다는 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테슬라가 어떻게 주가가 올라갔느냐를 보고 테슬라 같은 기업을 찾아보자는 게 제 생각이에요.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보시면 테슬라가 시작된 이래로 주가가 계속 올랐던 게 아닙니다. 2019년도 제가 기억하기에는 2019년도 내에도 공매도 회사 때문에 주가가 엄청나게 안 좋았어요. 그리고 돈이 부족해서 일론 머스크가 자기 지분을 자기 그 항공회사나 뭐 이런 지분을 다 담보 잡아서 테슬라에다 집어넣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때는 고객들에게 테슬라를 좀 위험스럽게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했던 적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많이 봤던 CEO들이 자기 다른 회사 지분 넣었다가 통째로 다 망해버린 적을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스러운 상태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2019년도 하반기부터 돌아서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뒷부분부터 20년도, 21년도를 지나면서는 그냥 뭐 말로 할 수 없이 올랐죠. 사실 이때 그 상승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그 전에 주가는 그렇게 뭐 서프라이즈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테슬라에 투자를 15년도에 16년도에 했다면 어땠을까요?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는 거죠. 심지어는 19년도 내에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실 지금 테슬라의 그 높은 수익률은 웬만한 사람은 향유하고 있지 못하죠.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테슬라 같은 투자를 우리가 다시 하려면 테슬라 투자의 그런 주가의 움직임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제가 짧게 말씀드리지만 다음번 이슈 때 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그 자율주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모빌리티 관련된 투자도 이런 형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조비는 뭐냐면 그 UAM이라 그래서 도시형 택시 이거를 하는 회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업. 보시면 상장될 때 15불은 안 갔지만은 12불, 13불까지 갔던 게 지금 5불 정도까지 내려와 있고요. 그 다음에 벨로다인이라는 회사는 잘 아시는 자율주행의 라이다 회사입니다. 라이다는 자율주행차 중에서 그 테슬라 테슬라 진영이 아닌 반 테슬라 진영에서는 무조건 라이다를 사용하는 자율주행차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벨로다인이라든지 라이다라든지 뭐 그런 그 룸이나 이런 회사들은 엄청나게 밸류를 높게 받았었는데 지금 보시면 벨로다인은 예전에 8불에서 지금 1불 가 있으니까 하락률이 심각하게 내려와 있다고 봐야겠죠. 이런 식으로 주가가 상당히 내려와 있는데 과연 지금 현재라도 살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보시면 이렇게 기술주를 살 때 우리가 참고하라고 말씀드렸던 게 하이프 사이클이라는 겁니다. 가트너라는 회사는 매년 이 하이프 사이클을 발표해요. 왜냐하면 하이프 사이클은 뭘 말하냐? 지금 말하는 것처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술이 나왔을 때 첫 번에는 그 기술의 논란, 기술에 흥분한, 기술에 감격한 사람들이 부풀려진 기대에 의해서 주가는 굉장히 폭등을 하는데 반드시 그 기술이 돈을 버는 데까지 오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상당 부분 내려왔다가 다시 천천히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띠게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부풀려진 기대의 정점, 피크가 있고 다시 환멸에 의해서 최저점이 나오고 그러고 나서 다시 올라가서 이제 안정적인 수익을 내게 된다. 이거는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모든 기술 기업들이 많이 이제 겪었던 일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 하이프 사이클을 매년 발표하다 보니 우리가 기술 기업을 투자할 때 참고를 좀 할 수 있는데 2019년도에 이 하이프 사이클을 그 곡선을 보면 지금처럼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만 봤을 경우 현재 계속 그 기대감은 올라가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 바닥까지 내려와야 되는 일들이 보시면 지금 익숙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실 거예요. 보시면 자율주행 자동차는 2019년도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이제 현실화된 기술로 나와 있었던 건데 이제 이게 22년도 들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완전히 저 당시에도 2019년도에도 GPU 가속 장치나
엔비디아죠. 그다음에 음성 인식 장치는 이미 현실화돼 있었죠. 안정적인 생산성을 갖고 있었는데 저런 게 있고 그런가 하면 지금 마구 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환상이 깨지고 있는 그런 것 중에 중간에 보면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소프트웨어, 그 RPG라는 거죠. RPA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현재 환상이 깨지고 있는 국면에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우리가 이 하이프 곡선을 통해서 어디쯤에서 투자가 들어가야 될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가트너는 얼마 전에 8월 초에 2022년, 그러니까 2022년 올해 하이프 사이클을 발표했습니다. 요거는 전체적으로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 올해 9월까지 계속 회의가 진행됩니다. 9월, 10월, 11월 진행되고 나면 뒤로 가면서 모든 기술이 여기에 다 자리를 잡게 돼요. 이 하이프 곡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리 어답터들이 좋아하는 수준에 있는지, 아니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환상의 피크, 그러니까 광분에서 기술의 흥분해서 열심히 막 사는데 다시 바닥까지 내려올 수 있는 기술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별을 하는데 되게 필요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코로나로 인해서 금리가 낮을 때라서 기본적으로 조비나 뭐 이런 기업들을 커버하는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없죠. 왜 없냐면 금리 상승에 의해서 올해 초에 금리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주가가 뭐 완전히 그냥 어려워져 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그 꿈을 말하기가 참 어려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기업에 관련돼서 그럼 이미 상용화되고 상당히 인기를 얻었을 때 사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런 측면에서는 뭘 보고 사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관심을 갖게 되고요. 하이프 곡선은 그런 것들을 판단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고, 이 그래프는 여러분들에게 실제 주가 시장에서 기술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넣었는데, 보시면은 이제 5개의 기술 분야를 넣어놨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엑스 리튬 배터리니까 LIT라는 티커를 가진, 그래서 전기차 산업에 투자하는 거, 이게 좀 짙은 보라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가 하면 그 다음번에는 SKYY라고 불리는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세 번째는 로보틱스 산업, 네 번째는 사이버 보안 산업, 다섯 번째는 반도체 산업입니다. 보시면 2018년도에 연준의 금리 인상을 12월에 금리 인상을 끝으로 이제 그때도 지금처럼 많이 하락했는데 다시 반등이 나왔어요. 2019년 초부터 이제 금리가 다시 이제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 그 다음에 내릴 거다. 이런 거에 의해서 반등이 나왔던 2020년 1월까지의 1년 정도 기간 동안 이 기술주들이 어떻게 움직였나 보여드린 건데, 자 보시면 맨 밑에 마이너스 8%, 저 반등 구간에서 저 1년 동안 SMH라고 말하는 반도체 주가는 42%를 올라가는데 50%를 오르는 동안 LIT라고 하는 전기차 산업의 전체 밸류체인에 투자하는 기술주들은 마이너스 8%로 오히려 내려갑니다. 드물죠. 저때 인덱스도 거의 40% 상승한 상황이었는데 S&P 500이 바닥에서 보면 40% 정도, 40%는 안 되고 조금 안 될 정도 상승했는데, 바닥에서 그 꼭대기를 보면 그동안에 오히려 전기차 산업은 마이너스 8%를 내면서 내려갑니다. 이게 뭔 일인가 싶으실 텐데요. 그 다음 그래프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뒤에 2020년 1월부터 2월부터 올라가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의 상승장에서는 가장 많이 오르는 기업이 어떤 업종이 어디냐? 전기차죠. 앞에서 보셨던 짙은 보라색이 2020년도 초반부터 올라갈 때는 여전히 강세를 띠고 있는 건 반도체입니다. 보시면 반도체는 앞에서나 뒤에서나 지속적으로 강세를 띠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이유, 그 얘기는 빼고, 두 번째, 하지만 앞에서 이 40% 올라가는 시장에서 마이너스 8% 났던 전기차는 이때는 다릅니다. 167% 수익이 나죠. 요 기간 동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상승을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면, 전기차 산업은 이미 이때도 얘기됐던 산업이에요. 하지만 주가는 그만한 보응을 하지 못했었죠. 하지만 그 다음 구간에서 엄청나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가 하면 기존에 2019년도 1년 동안의 상승장에서는 그래도 중간 이상 했던 그런 기술들이, 예를 들면 22% 났던 게 사이버 보안, 그 다음에 23% 났던 게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거였는데, 얘네들이 이 코로나 이후의 시장에서는 보시면은 다른 그 두 개의 상승보다는 상승을 하기는 하지만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이제 지금 시간이 없어서 하나하나 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이번에 금리에 의해서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 때문에 기술주가 조정을 다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지금은 이렇게 내려와 있지만 LIT, 전기차 업종 ETF처럼 그렇지만 이렇게 임박해 있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산업 그런 그 투자를 어떻게 하면 차단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제가 처음에 화두를 던진 것처럼 저는 테슬라의 변신, 우리는 로봇 회사다라고 말했던 그 부분이 현재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영역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2017년도 하반 저희가 2017년 11월부터 로봇 관련된 기술주를 투자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수익이 나기는 났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뭐 현격한 그런 보상을 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로봇 기술이 굉장히 발달을 해갔고 몸과 팔에 해당되는 모든 기술들은 여기 보시면 대표적인 로봇 기업들은 어디냐? 엔비디아라는 거는 이제 당연히 로봇 관련된 그런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기술이라면 실제 이제 몸에 관련된 기업들이 있어요.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든지 라켈, 그 다음에 테러다인, 그 다음에 키엔스, 파낙, 야스카와 뭐 이런 기업들은 로봇 대표적인 기업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업들은 나쁘진 않았지만 상당한 상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봇의 두뇌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로봇의 두뇌를 테슬라가 완성했죠. 로봇의 두뇌가 아니라 로봇의 두뇌가 될 수 있는 인공지능을 테슬라가 일정 수준 이상 올려놨어요. 두 가지가 필요했죠. 하나는 뭐냐면 인공지능에서 그 수많은 데이터를 순간적으로 처리하려면 컴퓨터 하드웨어의 성능이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 지금 테슬라의 그 연산 로봇, 그러니까 연산기의 연산 하드웨어에 못지않은 게 엔비디아인데 역시나 엔비디아도 그에 피적할 만한 기술을 내놨지만 어쨌든 이 엄청난 연산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하드웨어가 따라줘야 되는데 그 하드웨어가 지금까지는 따라주지 못했었어요. 데이터는 많이 모을 수 있었지만 얘를 한 번에 연산할 수 있는 연산 기능이 아주 높은 게 없었다가 재작년도에 나왔죠. GPT-3라 그래서 괴물이죠. 인공지능 프로세서 중에서 괴물이 나왔습니다. 이 괴물이 나오면서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오픈 AI라는 데서 나온 건데 오픈 AI가 어떤 회사냐?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돈을 출자해서 만든 오픈 소스 회사예요. 인공지능 관련된. 이 회사가 GPT-3를 만들어내면서 진짜로 순식간에 연산할 수 있는 뇌를 만들어냈죠.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 테슬라의 휴먼봇, 테슬라 봇의 뇌는 밑에 있는 도조라는 데서 가동됩니다. 자율주행 훈련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얘가 뇌에 해당되는데 이 도조가 이제 완전히 시행판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미 작년도부터 발표됐고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게 GPT-3 같은 기술이 나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기존의 인공지능은 자율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런 거로 생각해서 완전 인간과 똑같이 생각하는 그런 것만 생각했지만 사실 지금 테슬라에서 자동차 생산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테슬라 봇에 들어가는 그 뇌는 그런 정도까지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 로봇은 어떠냐면 제너럴 퍼포스 로봇입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면 첫 번째 뇌가 되려면 프로세스가 필요했고 두 번째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나머지 전기차 그러니까 구글이나 이런 쪽에 진영하고 다르게 모비라이나 이런 쪽에 진영하고 다르게 자기가 그 카메라 8대를 갖고 엄청나게 데이터를 쌓아서 빅데이터로 이미 어느 정도 레벨 3로서는 완전한 상태까지 갔죠. 그래서 FSD로 지금 10,000불씩 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용자가 만족을 누리고 있고 8배나 위험률이 낮아졌다고 하죠. 예, 그런 것처럼 데이터를 쌓아서 그 데이터로 뇌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거를 테슬라는 갖고 있는데 이 테슬라가 모아놓은 데이터는 로봇에게도 그대로 사용될 수 있고 또 저 휴머노이드 테슬라 봇도 동일하게 FSD처럼 계속해서 데이터를 축적하는 상태로 만들어질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로봇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이미 테슬라는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최적화된 데이터를 엄청나게 또 빠른 속도로 모으게 될 것 같습니다. 딱 뒤집어서 말하면 테슬라는 자동차 자율주행 관련돼서 빅데이터로 말하면 뭐
전 세계에서 비교할 수 없는 상태의 데이터를 이미 갖고 있어서 자동차 보험회사를 차릴 수 있을 정도가 됐다고 했죠. 이미 데이터가 많아서. 그런데 로봇 쪽에서도 테슬라는 누구보다 빠르게 데이터를 모을 걸로 보여져요. 그런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그런 면에서는 저 빅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은 저렇게 시각적인 그런 이미지 데이터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모빌리티 쪽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성취가 와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특별히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소프트웨어를 그 관절 로봇에 관련돼서는 일론 머스크도 엄청 부러워하는 게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전 세계에서 관절 로봇 걷거나 뭐 이런 거에서는 최고봉에 이르는데 그 모든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로봇 산업에서 테슬라처럼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기본기를 갖고 있는 회사들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 지금 테슬라가 간 길을 생각해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테슬라의 주가 그런 그 경로를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 거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왜 오늘 이런 얘기를 드렸냐? 실제로 기술 성장주는 이번 그 금리 긴축에 의해서 조정이 된 이 조정에 관련된 그 기회가 아주 상당히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거는 분명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주에게 가장 치명적인 악재였기 때문에 가장 크고 분명하게 조정을 한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기술주를 살 수는 없지만 정말 앞으로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1, 2년 내에 테슬라처럼 그런 어떤 커브를 그릴 수 있는 기술들은 지금이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당분간이 가장 유리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은 맞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내가 어떤 쪽을 골라 살 것이냐는 굉장히 좀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기술주나 성장주들에 관련해서 밸류에이션을 볼 때는 기존의 PER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PSR이나 FCF를 보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 설명은 다음번에 제가 좀 더 그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와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로봇 산업을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 동안의 기간을 거쳐서 이제 그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와 있고 그런 면에서 요번에 할인된 가격도 충분히 마음에 드는 산업이 있다면 제가 생각하기엔 로봇 산업 혹은 사이버 보안 산업이다. 이 두 가지는 바로 돈을 버는 면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고 그다음에 지금 할인을 받아서 싸게 된 거에 대한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간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